논문은 이 한반도 평화라고 하는데 혹시 한번 보실까요? 논문 목차를 보시면 이제 목사님들도 아마 논문 쓰실 때 아마 이런 방식으로 어느 정도 틀은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바뀌었다고 하지만 제1장 부분에서 나의 복음, 나의 신학 이제 이런 내용이 들어갑니다. 내가 이해하는 복음, 그리고 이제 제가 썼던 거는 이제 저는 그 제국주의라는 목차와 이제 기독교를 묶었습니다. 제국주의 세계관과 기독교 세계관이 충돌해 왔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현대 세계도 사실 그 제국주의와 기독교가 알게 모르게 또 겉에서 또 안에서 부딪히는 이런 양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창기에 로마라는 나라를 보면 우리 로마에서 우리 기독교가 많이 핍박을 받았죠.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기독교가 로마에서 공인이 되고 313년 밀라노 칙령인가요? 이제 그 이후로 이제 기독교가 국교가 되고 이제 기독교가 로마의 주류가 됐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제 로마라는 어떤 그 제국주의라고 하죠. 로마 제국주의 나라의 이제 이데올로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정확한 얘기들은 우리가 뭐 더 학문적으로 할 수 있지만 지금 제가 드리는 얘기가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팍스 로마나라고 합니다. 그 로마의 평화라는 게 초창기에는 이제 기독교의 평화와 대립을 했습니다. 로마가 이방 나라들에게 어떤 전달해주는 메시지, 로마 이외의 나라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평화를 주겠다. 세상에 전쟁이 없는 상황. 근데 그런 평화, 뭐 실상은 물론 이제 뭐 다른 내용이지만 이제 그 로마의 평화,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 다른 여러 민중들, 심지어는 이제 로마 내 로마의 귀족들이 아닌 일반 평민들의 삶까지 희생시키면서 전쟁이 없는 상황, 전 세계에 전쟁이 없는 상황. 그게 이제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라고 합니다. 그런 평화가 이제 그 당시 실제로는 이제 예수님 당시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 당시 그 당시 뭐 BC 1세기 그리고 1세기 이후에 어느 정도 그 세계가 지배를 했습니다. 그 세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의 평화랑은 전혀 맞지 않는 평화죠. 근데 이제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 이제 그런 논리들을 이제 기독교가 그 로마의 평화, 그 팍스 로마나를 이제 이데올로기로 뒷받침을 해주게 된다는 거죠. 이제 그 이야기는 결국엔 이제 주로 그런 내용들이 언급이 되는 게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근대 제국주의 시대가 있죠. 이제 산업혁명 이후에 또 흔히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신대륙 발견이라고 하잖아요. 유럽 사람들이 아메리카와 아시아를 이제 약탈하던 시대입니다. 이때 이제 유럽 국가들이 모두 다 기독교 국가인 거죠. 뭐 구교이든 신교이든 가톨릭이든 개신교든 다 기독교 국가입니다. 근데 이들 나라들이 이런 신대륙을 약탈할 때 이데올로기로 제공했던 것, 그게 바로 이제 기독교였다는 거죠.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제국주의가 기독교와 본격적으로 이제 합쳐진 것입니다. 로마 시대 때 제국주의로부터 학대를 당했던 기독교가 이제 로마 내에서 이제 제국주의와 이제 합쳐진 거죠. 공인이 됐고 국교가 됐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2000년 교황 체제. 그 교황 체제가 사실 그런 어떤 기득권의 시대였잖아요. 근데 그때는 뭐 교황 체제 이럴 때는 우리가 뭐 제국주의 이런 내용들이 잘 언급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뭐 해외로 식민지를 개척하는 어떤 이런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어떤 내용들, 이념들 자체는
초창기에 어떤 기독교의 그런 내용들을 망각했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이제 이런 제국주의의 어떤 내용들이 다시 언급될 수밖에 없었던 게 결국 이제 2000년 전 로마가 뭐 카르타고 아프리카와 아시아를 또 유럽 저기 뭐 영국까지도 점령했던 그런 당시의 모습을 식민지를 확장하던 그 모습이 다시 재현될 때, 즉 17세기, 18세기 유럽이 신대륙을 약탈할 때 제국주의의 논란이 다시 일어납니다. 근데 이번에는 기독교가 그 이데올로기를 정당화한다는 거죠. 이 내용이 사실 여러 학문 분야에서 뭐 다른 각도로 사실 언급은 됩니다. 이 제국주의와 기독교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 언급은 되는데 여러 각도에서 언급은 됩니다. 근데 이게 역사적 맥락에서 조금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는 게 이게 어디서부터 이런 뿌리가 나왔는지. 우리 사실 21세기 미국을 얘기할 때 미국이 왜 저렇게 됐나 할 때 보통 얘기하는 게 현재 미국의 복음주의 얘기를 하죠. 복음주의라고 호칭합니다. 부시 대통령을 또 부시 대통령이 추종하게 만들었던, 실제로 지금도 이제 미국의 기독교를 주름잡고 있는 그 복음주의 세력들의 뿌리도 결국에는 여기에 있는 거죠. 그 영국이 건너가서 인디언 사람들을 죽이고 어떤 그 기독교의 논리로, 그리고 기독교의 어떤 명분으로 여기에 나오는 용어들 한다면 뭐 백인의 의무라 할까요? 이제 백인의 의무, 어떤 그런 경건한 의무를 통해서 이제 거기 있는 원주민들을 이제 학살해도 되는 이런 정신이 유럽을 통해서 아메리카로 건너갔고, 심지어는 이제 오늘 제가 언급할 내용에도 나옵니다만 여러 가지 학문적인 부분에서도 이제 드러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이 성서 해석 분야에서도 이제 그 뭐랄까 양식 비평이나 모든 어떤 그런 내용들에서 이제 계몽주의라거나 이제 계몽주의 이후에 이제 관념론이 이제 당시 뭐 철학뿐만 아니고 신학에서도 이제 지금까지의 주류 신학이 되어 있는 거죠. 관념론이라는 게 뭐냐면 성경책을 하나의 어떤 세상으로 놓고 보는 거인 거죠. 예수님이 살던 당시 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지내고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들의 호흡이 어떻고 그들의 삶이 어땠는지, 이런 어떤 전체적인 그림이 빠지고 그냥 성경책의 세상이 하나의 세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다 보면 거기서 나오는 논리들이 있죠.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무슨 말을 하느냐, 어떤 배경이라는 게 다 빠지고 현재 실존하는 나의 모습, 그런 실존적인 모습, 그리고 이제 굉장히 어떤 삶의 구조나 이 세상의 어떤 모순들, 이런 내용들은 다루지 않고 그런 실존적이고 관념론에서 이제 다룰 수 있는 내용들, 믿음이 뭐고 의인이 뭐고 어떤 이런 이론적인, 지극히 이론에서 시작해서 이론적인 내용으로 이제 끝날 수 있는 이제 그런 게 이제 성서 해석학에서도 이제 이런 어떤 시스템들이 이제 작용을 줬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더 얘기하면 더 헤맬 것 같아서 이제 처음으로 돌아와서 이제 제가 이 수업을 통해서 이제 얘기할 내용을 간단하게 목차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제국주의입니다. 제국주의와 기독교입니다. 제가 강의할 내용이 제국주의, 기독교, 그리고 제 강의 제목처럼 한반도 평화입니다. 이 한반도 평화는 이 제국주의 기독교가 어떻게 그 한반도의 평화에 어려움을 줄 수 있는지, 현재 어떤 상황을 줄 수 있는지를 이제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제국주의가 뭐고 기독교가 뭐고 이 둘을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기독교는 우리가 다들 기독교인들이고 실제로 어느 정도는 지금 우리 기독교의 문제점들을 공유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시고 아직
처음부터 접근을 하셔야 되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기독교에 대한 내용도 이제 우리가 다룰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제국주의가 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가 미국의 제국주의를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제국주의가 뭐길래 자꾸 제국주의 하느냐. 제국주의가 나쁜 건 알겠는데, 제국주의가 뭔지 알아야지 자꾸 뭐 비판할 그게 되지. 이제 그런 맥락에서 저 제국주의가 어떤 이유로 또 어떤 또 철학으로 우리 한반도를 괴롭히고 있는지, 한반도에 위협이 되고 있는지 그 뿌리로 접근하자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어떤 제국주의가 나오게 됐던 처음 내용들, 그리고 기독교와 엮이면서 역사가 전개됐던 과정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번, 제국주의란 무엇인가? 이 제국주의라는 용어가 있고 이제 식민주의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사실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보면 이제 그 유럽 사람들이 이 식민주의란 단어 자체에는 조금 긍정적인 뉘앙스를 주려고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식민주의는 식민지로부터 파생된 단어이다. 식민지는 고대 로마 시대 멀리 떨어진 로마 식민들의 정착지를 의미하였는데, 대농장 경영, 라티푼디움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 대농장 경영과 동의어로 사용되었다. 이게 로마 귀족들이 소유하고 있는 이탈리아를 포함해서 이탈리아가 점령했던 여러 나라들의 식민지의 농토죠. 농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주 1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비자본주의적 사회에서 대토지 소유에 대한 포괄적인 용어이다. 처음에는 로마 제국에서 발견된 대규모 노예 재산을 일컬었던 라틴어이다. 이것은 봉건제 기간 동안 남부 유럽에서 다양한 형태로 존속했고, 일명이 이제 우리 목사님들 장원제라고 하죠. 중세 장원제도 이런 말 있잖아요. 이 로마 시대 때 이 라티품에 제가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만, 이 대규모 농장들이 로마가 이제 자연스럽게 무너지잖아요. 이제 게르만 민족들 용병들을 통해서 로마는 자신들의 군대를 이제 운영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슬근슬근 무너지면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이슬람 사람들에게 이제 멸망한 거죠. 그 역사가 그런 진행되는 가운데, 그러면서 이제 유럽의 역사들이 뭐랄까 조금 정체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라티푼디움이라는 상황이 중세 장원제, 넓은, 각 영주들이 넓은 땅을 소유하는 그 영주들이 이제 기사가 되는 거죠. 그 기사 위에 왕이 있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우리 중세 영화들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어떤 남부 유럽에서 다양한 형태로 존속했고,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남미 정복, 이건 이제 제국주의 시대가 되는 거죠. 이 제국주의, 이 남미 정복과 함께 라티푼디아의 형태는 뭐 헤시엔다, 뭐 좀 전문적입니다. 이런 단어는 플랜테이션이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이제 제국주의가 시작하면서 17세기 이럴 때 포르투갈, 스페인이 우리가 아는 저기 남미의 브라질은 지금 포르투갈 말을 쓰죠. 다른 아메리카 나라들은 대부분 스페인어를 씁니다. 그게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 논문에도 나오고 뭐 여러 책들 보면 나옵니다. 현지에 있는 사람들은 많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에서 수입한 노예들이나 이런 사람들, 아니면 이제 혼혈민들, 이제 그러면서 이 나라들이 엉망이 되는 거죠.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는 것은 역으로 그들의 땅들이 그들을 점령했던 사람들의 소유로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그냥 땅을 소유한 게 아니고, 이때가 다 17세기, 18세기잖아요. 이제 그러면 1600년, 1700년 되니까 유럽에서는 산업혁명 이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럽에서 필요한 산업혁명을 일으키기 위해 필요한 자원들, 그리고 유럽 사람들이 그때 필요한 어떤 생필품들, 가장 그때 대표적인 게 커피와 사탕수, 지금도 많이 하잖아요. 이제 이런 어떤 대규모 농장으로 이렇게 식민지에서 운영이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 부분은. 다시 얘기하면 그 해당된 토지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작물을 운영하는 게 아니고
전문적으로 영어로 하면 뭐 주변부라고 합니다. 주변부. 그 주변부 사람들, 해당 살아가는 사람들의 필요와는 상관없는 중심부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모든 게 돌아가는 거죠.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도 여기 이 동남아 사람들, 라오스나 이런 사람들이 쌀을 수입해 먹습니다. 1년에 3모작, 4모작 하는데 쌀을 수입해 먹습니다. 제 아주 친한 친구가 거기서 쌀을 팔아먹고 있어요, 지금. 제가 참, 그런 겁니다. 곡식을 저장할 수 없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것만 이렇게 먹는 겁니다. 그리고 다 팔고, 이게 우리 애들 70년대, 80년대, 70년대에서 이렇게 이만큼 뭐, 한 대 이렇게 퍼먹는 것처럼, 사먹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사먹는 겁니다. 이제 똑같은 과정이에요, 이 부분이. 이게 고대 로마로부터 시작됐던 그 대규모 농장이 현대까지 이제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죠. 그 뒤에 한번 읽고요. 그것은 남미에서 라티푼디아 복합체는 종종 뭐 미니푼디아 좀 어려운 단어인데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단어들은. 이게 소규모 농장이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미니푼디아와 공존했는데 그것은 소농지 소유자나 대토지 근처의 소규모 토지 보유자이지만 대규모 토지 소유 신분을 위해 노동력의 공급을 보장한다. 중심부 내에서도 주변부가 존재한다는 내용. 이 내용을 제가 지금 잠깐씩 말씀드릴게요. 그러려면 제가 먼저 이 라티푼디아를 설명해야겠습니다. 이 로마라는 나라가 귀족 중심의 나라입니다. 이게 뭐 공화정이 됐든 전제정이 됐든 기본적으로 귀족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귀족들이 자기들의 자본을 투자해서 식민지에 나아가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우리가 각 시대별 군사 제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군대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됐는지를. 근데 우리 로마 옛날에 뭐 영화들 보면 스파르타쿠스나 뭐 유명한 영화 뭐 있죠? 뭐 그 액션 영화 추천 넘버원에 그 나오는 그거 있잖아요. 그런 영화들 보면 로마의 주력 부대는 보병이죠. 붕붕붕 이거 하잖아요. 그죠? 그 보병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노예나 천민은 될 수가 없어요. 그 자기의 무기들을 자기가 구입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의 소시민들, 농부들, 이제 적어도 그 정도입니다. 이제 식민지 전쟁이, 그래서 이제 그들이 해가지고 정복지를 정복하면 우리가 뭐라고 하나요? 우리 이 지도자들이 사회봉사하는 멋있는 말이 뭐죠? 그게? 있죠. 그 말이 있는데, 로마의 귀족에서, 노블리스 오블리제죠. 역시, 윤일사님. 그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사실은 실체가 없는 말이라는 게, 로마의 장수들이, 귀족들이 자기들이 가진 걸 이제 좀 내놨다는 그런 건데, 실제로는 내놨다는 게 뭐냐면, 정복전쟁을 갈 때 자기 재산을 내놓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근데 그게 투자죠, 투자. 식민지를 획복하면 그게 다 자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로마의 귀족 입장에서는 자기게 되지만 같이 전쟁을 나갔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죽거나 다치는 겁니다. 그게 로마의 시민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시민들이 아닐 수도 있고 근처 이탈리아의 사람들일 수도 있지만 농민들일 수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결국 이탈리아 내에서도 토지 문제가, 토지에 관한 것들이 이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땅이 조금 있는 사람들은 농사를 짓지 못하는 거잖아요. 전쟁 나가 있는 동안. 그러니까 농토가 황폐되고 남아있는 가족들은 먹고 살아야 되는 거죠. 먹고 살아야,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어느 정도니까. 그래서 이제 대출을 하게 됩니다. 담보로. 근데 그게 이제 무너지는 거죠. 어느 정도까지. 결국 전쟁 나간 남편은 죽어서 돌아오지도 않고 소식도 없고. 그래서 그 농지들이 주변의 귀족들의 어떤 넓은 영토로, 그게 라티푼디아. 그러니까 이탈리아 땅 내에서도 이런 대토지 소유제가 운영됐던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런 과정들이 역사에서 계속 반복되는 거죠. 중심부 내에서도 주변부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농장이 붕괴되고 결국 군인들이 사라진 겁니다. 이게 로마의 멸망 원인 중에 사실 이거를 제1로 뽑기도 합니다. 이게 토지 문제가 바로 군대 문제와 직결되는 거죠.
그게 이제 이게 같이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나왔는데 유다, 갈릴리, 나사렛, 이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상태도 그렇습니다. 아주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이 유다가 있고 가장 더럽다고 하는 이제 혼혈 민족이니까 사마리아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갈릴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리처드 오슬리 책에도 나오고 뭐 여러 이분 책에서 만나 그리고 이제 김창락 교수님 책에서도 이제 제가 본 것 같고 또 제국주의 책에서도 본 것 봤습니다만 이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제국주의론에서 이 주변부 내용인데요. 제가 약간 두서없이 말합니다만 이제 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제국주의 내용이 크게 이제 이런 거예요. 이제 제국주의가 생기게 된 게 정치적인 게 있고, 뭐 정치적인 게 아닌 거, 뭐 이제 뭐 정치적인, 외교적인 거, 이제 외교적인 걸 합니다. 뭐 그런 게 있고, 이제 마지막이 정치적인 거는 뭐 그런 거예요. 이제 돈 벌려고 하니까, 이제 뭐 돈 벌려고 하니까 이 돈 많은 사람들은 계속 벌고, 근데 똑같은 거지 로마 시대 때랑 90%의 사람들은 공장에서 일만 하고 하다가 수입이 늘어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돈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려면 공장을 세워서 물건을 만들어내면 돈을 더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건이 팔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물건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홉슨, 이제 그 제국주의론의 아버지 홉슨의 내용이에요. 돈 많은 놈들이 돈이 막 이렇게 저축만 늘어나는 거예요. 저축만. 사람들이 안 생기냐.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했던 제 친구 있다 했죠. 이 한국에서 뭐 저기 뭐 용인 에버랜드 다 이런 거 기획했던 친구예요. 이제 저분 아시죠 목사님 서정대라고. 예. 그러니까 시스템을 아니까 가서 이렇게 그 해외로 이렇게 1970년대 한국과 같은 곳에 가서 이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제 이게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이 이 나라에서는 해먹을 게 없으니까 외국으로 나가는 거예요. 외국은 훨씬 쉬워 보이는 거죠. 내가 돈 1,000만 원 있으면, 아니 돈 1억 있다고 해보면 1억 가지고 이 땅에서는 뭐 공장 투자해봐야 이게 그대로 그냥 몇 달 뒤에 문 닫고 이런 상황이 닥치는데 해외로 가면 내가 남아프리카 가서 다이아몬드를 개발하겠다. 이런 식이면은 1억짜리가 1,000억이 될 수 있고 이런 상황이 되잖아요. 계속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꼭 그게 아니더라도 해외에 나가 있는 어떤 해외 회사들, 당시에 뭐 18세기, 19세기 인도에 있는 동인도 회사, 이런 데다가 맡겨버리는 거예요. 흔히 말하는 니들이 알아서 해주라.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뭐 어떡하겠어요? 어떻게든 괴롭히든 뭐 채찍질 하든 뭘 해가지고 수익을 내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이게 금융투자. 그게 이제 이 제국주의의 그 전통적인 해석이었어요. 제국주의가 왜 생기느냐. 이 금융이 돈이 남아 돌아서 이 돈 가지고 자꾸 이제 힘없는 나라들 어떻게 돈을 맡기고 돈을 벌려다 보니까 이제 제국주의가 생긴 거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가 꼭 그런 것만 아니고 이제 이게 조금 이제 역사적인 겁니다. 하다 보면 이제 유럽의 힘 있는 나라들끼리 이제 뭐 문제가 생기자 서로 간에 전쟁을 하죠. 전쟁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전쟁이 한번 벌어지면 전쟁 이후에 휴전 협상을 합니다. 휴전 협상을 했을 때 그 나라를 예를 들어 프랑스랑 뭐 독일하고 전쟁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프랑스 알사스 로렌 적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 중고등학교 때 그런 마지막 수업이죠. 목사님 고맙습니다. 마지막 수업이 그런 내용이죠. 알사스 로렌 걔들이 프랑스 독일의 나라를 뺏긴 그거죠. 독일을 해야 되는 나라를 뺏긴 게 마지막 수업이다. 그러니까 알사스 로렌을 그런 아이들 문학으로도 나올 만큼 그 지역이 프랑스 사람들에게는 서로에게 소중한 지역입니다. 비스마르크가 뺏었잖아요. 이제 독일의 힘이 세져가지고 원래 독일이 힘아리가 하나도 없는 나라였는데 거대한 프랑스를 꺾은 거예요. 그 비스마르크가 워낙 영리한 사람이란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알사스 로렌을 돌려줄 수 있느냐? 힘들다. 그건 못 주고
유럽에 있는 이 나라들의 세력 균형을 위해서 유럽에 있는 대륙, 흔히 말하는 우리 신대륙에 있는 땅을 주는 거예요. 이 저기 가져라 그냥. 그거 먹고 떨어져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제국주의가 생겼다. 이게 정치 외교적인 거. 이 다 근거가 있어. 실제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그 경제적인 이유가 중요하다 했는데 실제로 보면 당시 18세기, 19세기 식민지로 펼쳐졌던 그 유럽의 어떤 그 여러 가지 경제적인 플러스 마이너스 따지면 이득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영국이 당시에 제일 이제 잘 나갔던 나라니까 스페인을 무너뜨리고 영국이 이제 뭐 대표적으로 인도와 남아공 이쪽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를 이게 남북으로 나눠서 이게 전 세계 식민지의 반 이상을 영국이 가졌다고 하니까 영국 입장에서도 그 식민지 가운데 이득이 있었던 나라가 이제 물론 이제 인도는 아주 금자배기입니다. 인도는 이제 아주 소중한 적이고 뭐 인도 자체가 크기도 하지만 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이제 인도 자체가 워낙 크고 인구도 많고 인도에서 뭐 얻는 것도 많고 인도에서 군인도 나오고 여러 가지도 많지만 더 커진 게 이제 인도에서 아편 나오죠. 그 아편 가지고 이제 중국에다가 이제 파는 거죠. 중국에서 이제 뭐 금이나 뭐 소중한 것들 가져옵니다. 그때 그래서 이제 중국하고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제 아편 전쟁이 벌어진 거죠. 그 아편이 인도에서 생산된 아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인도라는 나라는 영국에게 도움이 됐고 그 외에는 영국에게 도움이 됐던 곳이 이제 영국의 식민지는 아니고 자치령이라고 하는 같은 백인이 진출한 나라들. 미국, 캐나다, 호주 이런 나라들 정도에서만 조금 이제 교류가 플러스가 있었던 거지 다른 나라들은 이제 플러스가 없었다. 근데 그러면 그래도 이제 제국주의가 이렇게 번창하게 된 이유가 뭐냐? 그럴 때 이제 아까 말했던 그 정치 외교적인 거. 유럽에서 생긴 문제를 유럽 외적인 것에서 이제 충당시키려 한다. 또 뭐 제가 중요한 거 얘기 하나 안 했죠. 이제 마르크스주의자들 얘기하는 건 이제 이 자본주의의 이제 필연적인 상황이라는 거죠. 이제 아까 그 홉슨의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이제 금융이 남아돈다. 남아돌면 해외에 투자하게 된다. 여기까지 똑같아요. 근데 홉슨은 조금 순진했던 게 정부가 나서서 좀 조절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좀 돈이 남으면 없는 사람들한테 복지도 하고 사실 홉슨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거죠. 이제 그걸 냉철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제 마르크스주의자들. 이게 돈이 남아돌면 당연히 해외 투자하고 계속 남아돌면 해외 투자하다 보면 더 투자하고 싶고 더 뺏어오고 싶고 그러면 한두 나라만 그러겠느냐. 영국이는 앞서요. 근데 유럽에 있는 나라들은 뭐 영국이 좀 앞서갈 수도 있지만 그런 어떤 과학적인 어떤 실력들은 시간이 지나면 10년, 20년 내에 같이 얼추 비슷해지는 거예요. 프랑스는 원래 영국과 힘이 셌고 러시아는 이제 프랑스 혁명 이후에 나폴레옹 이후에 이제 러시아도 상당히 힘이 세졌고 나중에 이제 독일이라는 나라가 이제 비스마르크 등장 이후에 독일과 이탈리아가 이제 통일을 하고 서로 거의 영국을 초월할 정도의 어떤 전력을 갖춥니다. 이게 그렇게 힘이 세지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밖으로 나가면 결국엔 그 돈들이 남아도는 돈 가지고 서로 투자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한 몇십 년간은 전 세계 식민지가 많으니까 그래 이렇게 하고 니들 여기 하고 하다가 서로 좀 마주칠 것 같으면 피해 가는 거예요, 이제. 피해 가고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피해 갈 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던 게 이제 아프리카에서 파슈다라는 지역에서 이제 영국의 남북 정책하고 프랑스의 동서 정책 횡단 중간에서 파슈다라는 지역에서 만난 거죠, 이 군인들끼리. 근데 이제 전쟁이 벌어질 뻔하다가 프랑스가 이제 질 것 같으니까 빠졌습니다. 뒤로 빠지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생기는 거죠. 그게 이제 그러다 보면 결국 전쟁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마르크스주의적인 시각입니다. 제국주의는 필연적으로 이게 자본주의는 제국주의적일 수밖에 없고 제국주의는 결국 필연적으로 전쟁이 나야 다 무너지고 그래서 그 다음에 노동자들이 사는 좋은 세상이 온다. 이제 이런 어떤 나름대로 사실 그것만 놓고 보면
이 막스주의자들 얘기들이 제일 일리가 있죠. 대충 보면은. 근데 이제 꼭 그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얘기들이 이제 또 상당히 설득력 있는 얘기가 이 제국주의라는 게 이게 홉슨도 사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영국이 제국주의를 통해서 이득을 본 지역이 사실상 인도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중요한 게 뭐냐면 영국의 이익이 중요하느냐는 거예요. 영국 중에서도 이득을 보는 놈들만 이득을 보면 한다는 겁니다. 아까 말했던 뭐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 갈릴리, 유다, 사마리아 하면 유다 놈들만 이득을 보면 되는 거예요. 저도 잘난 놈들만 이런 거죠. 실제 이스라엘도 헤롯과 그 제사장들 그리고 몇몇 서기관들 위주로만 그 식민지 시대에 이득을 본 거잖아요. 그런 거죠. 그래서 영국 전체적으로는 손해였을지 몰라도 그 식민지 정책을 추진했던 금융가들 그리고 군인들 상인들 그들이 이득을 봤다. 나머지 대중들은 어떻죠?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제 뭐 박근혜 정부 이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 뭐 박근혜 2012년 2000 선거인가요? 하면 뭐 다 지지자들 우리 다 했던 분들이 다 60대 70대 떡볶이 좌판대 할머니들 이런 분들이잖아요. 이게 누구한테 자기한테 이득이 되고 안 되고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이게 그런 정서입니다. 정서. 충동.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다. 우리 영국이 그때는 다 영국으로 하니까 우리 영국이 저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센 국가다. 좀 더 이제 여기 내용에 제가 있겠습니다만 그걸 좀 더 멋있게 표현해 갑니다. 우리 백인의 운명, 우리가 저 미천한 것들을 가르쳐야 된다. 길들여야 되고 우리 애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에도 기독교가 들어온 거예요. 이제 엄밀하게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이제 정서, 충동. 그게 이제 홉슨도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로는 이득이 아닐지라도 누군가의 어떤 집단들에게는 분명히 이득이고 그게 시간이 더 지나서 결국에는 뭐가 들어가죠? 흔히 말하는 언론과 교육이 들어가요. 조작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뭐 조작이라고 해야 될지 계속적으로 이제 불러일으킵니다. 이제 애들에게도 예를 들어 그때 나오는 얘기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 이제 보이스카우트 이렇게 하는 겁니다. 보이스카우트가 이제 전쟁하는 거잖아요. 애들 옷 입혀가지고 제국주의적인 마인드. 그리고 언론에서 뭐 이제 소설도 그렇고 그런 당시를 찬양하는 그런 소설들. 그 영화 아웃 오브 아프리카가 그 뭐죠? 로렌스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 그 당시에 어떤 그들의 삶을 어떨 때는 극단적으로 막 강하게 묘사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굉장히 낭만적으로 저 약해 보이는 듯 하지만 실제로 저 사람 정말 멋있는 사람이야. 백인인 거예요. 어렸을 때 소부 영화 엄청 많이 그런 거예요. 아니 그렇죠. 네. 다 그래. 아니 저도 이게 다 보잖아요. 저도 어제 그제 영화를 봐도 또 이런 영화 저도 혼자 집에서 보면 이런 영화 보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이제 아프리카 소말에 가서 그 뭐 이제 막 코스타리카 가서 뭐 이제 뭐 코스타리카 그 어떤 영화인데 그런 게 있습니다. 갑자기 첫 장면이 코스타리카에 있는 미국인 학교인가 뭐 이런 데 가서 어떤 정체불명의 사람이 가서 막 트럭에다가 아이들 음식 트럭에다가 폭탄을 장치해 놓고 아이들이 막 오면 좋아하잖아요. 그냥 그 친구가 인상 쓰면서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트럭으로 아이들이 몰리다가 트럭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아이들이 죽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그걸 보는 나조차도 객관적으로는 저 코스타리카 사람들, 저 중남미 사람들이 미국에 얼마나 당했는지 알잖아요. 이게 그래도 영화를 볼 때는 미국 편을 드는 겁니다. 이제 주인공 편을 들. 주인공은 잘생겼고 이제 사람도 따뜻하고 그들은 나쁜 사람들에 대해서도 필요 이상으로 해를 가하지 않고 그 영화나 이런 데서 보면 나쁜 사람들은 필요 이상으로 막 고문하고 또 기본적으로 못생겼고 막 이런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언론과 어떤 교육을 통해서 조작되는 거죠. 그게 이제 식민지 정서가 되는 겁니다. 내가 좀 잃더라도, 내가 세금을 더 내더라도, 뭐 그런 계산을 안 따지는 거예요. 무조건 우리가 우리께 넓어져야 돼. 우리가 좋아. 이게 이제 제국주의 팽창 원인. 대충 이런 겁니다. 다들 일리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100년, 200년간 연구가 된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가장 최근에 나왔던 게 아까 말했던 주변부예요. 이 주변부, 중심부, 주변부 얘기는 왜 나왔냐면 다른 내용들은 전부가 다 그 중심부, 흔히 말하는 유럽과 백인들 중심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뭐 그들에게 경제적 이익이든 아니면 그들이 국제 정치적 외교거든 아니면 그들의 충동적이고 이런 내용들이든 그들의 입장에서만 본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로빈슨 갤러그라는 사람들이 1960년대에 뭐냐면 그렇게만 봐서는 해석할 수가 없다. 그 당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주변부라는 어떤 객관적 용어가 나온 겁니다. 그 전에는 주변부는 무시된 거예요, 그냥. 무시된 건데 이 로빈슨 갤러그에 의해서 이 주변부라는 사람들, 용어가 우리 입장에 좀 마음에 안 들지만 학문적으로는 이제 그 주변부 사람들의 입장이 들어간 거예요. 저는 이 내용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당시의 성서 그 백성들의 삶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흔히 말하는 민중들, 좀 세련된 단어고 공동체, 그렇죠? 이제 이 사람들의 반응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항하는 사람들도 있고 협력하는 사람들도 있고 반란 일으키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나라도 사실 그랬잖아요. 뭐 이게 냉정하게 보면 뭐 우린 자꾸 친일파 나쁜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친일파 뭐 을사오적 뭐 다 해도 그 사람들도 한때는 다 이제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고종황제랑 이렇게 할 때도 뭐 빨리 나라 팔아버립시다 이러지 않았기도 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어떠냐면 이 기득권 세력들, 이 지배층이라는 사람들, 흔히 말하는 어찌 보면 먹물들은 이 고통 앞에서는 계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냐면 가해자 입장, 중심부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저들이 우리 말을 들을지를 다 계산하는 거예요. 그 구조로 몰고 가는 거예요. 아이씨, 다 알잖아. 그게 이제 제가 영화는 안 봤습니다만 아마 영화 침묵이 그런 내용일 거라고 봐요. 이제 영화 침묵 보면 이제 제가 책을 봤을 때 책에 보면 마지막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죠. 뭐 십자가 밟을 때 뭐 신부한테 십자가 밟아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음성이 뭐 십자가 밟아라. 야 내가 아픈 게 아니고 십자가 아니야. 그 그림 예수님 얼굴이 담긴 그림일 거예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야, 내 얼굴이 뭐가 아프겠냐. 내 얼굴을 밟는 네 발이 아프지. 이제 네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느냐. 이러면서 이제 밟아라고 하는 거죠. 그때 또 일본 그 고문하는 사람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신이 이걸 받는다고 해서 당신이 신앙을 버리는 게 아닌 걸 우리도 알고 있다. 알고 있어. 당신 뭐 이거 받는 것 뿐이에요. 신부님 극존칭 써가면서 신부님 알고 있습니다. 밟으세요. 그래 저기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곧 죽어가는 사람들 보세요. 지금 팔 뜯기고 이제 이런 사람들. 그냥 밟아서 저 사람들 살려주세요. 그것뿐입니다. 당신의 신앙도 지키시고. 이제 이런 내용이죠. 그러면서 이제 밟거든요.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이 중심부, 주변부도 결국엔 이 주변부 내에서 벌어지는 일들. 이제 인간을 자꾸 막 선과 악으로 놓기보다는 여러 가지 이제 계산에 의해서 나오는 내용들. 영화 밀정에서도 그런 내용 나오잖아요. 이제 이정재가 이제 양아치처럼 이제 보신 분들 알겠지만 이제 그런 고문 앞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런 어떤 현장에서의 모습들을 다루셨습니다. 가장 이제 중요한 내용이 물론 이제 우리 성서를 보는 입장에서는 이 갈릴리 사람들의 반응인 거죠. 근데 이제 여기 예수와 제국에 보면 1장에서인가 이제 2장인가요? 2장에서 아마 잘 나옵니다. 로마, 유다와 갈릴레의 저항과 반란입니다. 그 유다나 이런 지역은 사실 별로 반란도 안 했어요. 그리고 그 왕이나 제사장들은 거의 순응을 해버렸죠. 순응을 했고 헤로도 왕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 로마의 황제들과 굉장히 각별했던 사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식민지 수탈에 앞장을 서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보려면 이제 앞으로 나오겠지만 그 로마의 어떤 그 정치 체제, 로마가 각 나라들을 다스리는 체제. 이게 로마가 각 나라들에게 군대를 파병시키지 않으면서 흔히 말하는 그 가장 간단하게 지금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렸던 방식, 이스라엘이나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 고린도, 기타 등등. 그 방식이 결국에는 거기에서 제일 잘난 사람들을 이제 제사장으로 만드는. 실제로 넘버원 제사장이 누구냐면 로마의 황제가 됩니다. 황제는 살아있는 신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BC 31년에 이제 그 삼두정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황제가 되면서 자신이 이제 신이 되고 제사장이 되는 거죠. 대제사장이. 그러면서 이제 그 제사장의 어떤 구도가 가는 것입니다. 제일 높은 제사장이 로마의 황제면 각 나라들마다 그런 어떤 제사장, 이 제사장은 정치, 외교, 뭐 기타 종교 다 같이 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그런 후원 체제라고 하는 거죠. 그런 후원 체제를 통해서 로마가 전 세계를 다스렸다. 다시 얘기하면 그 전 세계, 그 당시에 전 세계, 로마의 전 세계의 적어도 지도층들은 이 로마라는 나라에 완전히 항복한 겁니다. 이 정신적으로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아이씨, 이게 좀만 참아보자 이 새끼들만. 보통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식민지와 관계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 로마 당시에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게 됐던 나라들이 무너졌죠. 카르타고가 무너졌고 제일 순응했던 나라들이 어디냐면 그리스 쪽. 우리가 성경에 보는 고린도, 에베소 이런 데들. 그러니까 거기에 우상 숭배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단. 그게 뭐 우리 주석서에도 보면 영지주의 자꾸 영지주의 얘기하는데 영지주의보다는 이 로마의 어떤 제사장 제도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제 생각이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 사도 요한이나 이게 바울이 공포감을 느낄 정도로 느꼈던 어떤 그 교회의 분열 세력은 그런 어떤 그 영지주의자는 사실 검증 안 되는 어떤 그런 세력들보다 진짜 그 도시들 가장 대표적인 도시가 사실 에베소, 고린도입니다. 제일 돈이 많았고 특히 고린도는 뭐 이제 그냥 온 도시가 다 학살돼 버리고 그 학살된 100년 뒤에 로마의 어떤 퇴역 군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도시에 갖다 넣은 거예요.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전도 대상이었던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우상이라고 하면 누구겠어요? 이제 뻔한 거죠. 뭐 영주주의 이런 어떤 이제 그런 용어들이 사실 이런 어떤 관념론적인 발상인 것 같아요. 이제 자꾸 학문적으로 따지다 보니까 용어와 해설해보고 뭐 이게 삼위일체니 뭐 이게 예수의 신성이니 인성이 자꾸 따지니까 자꾸 이제 영주주의 이런 단어들이 너무 강조되는데 그 당시의 어떤 객관적인 역사로 보면은 로마 숭배 사상이 위협이 됐던 게 분명합니다. 적어도 그 공동체예요. 왜냐하면 로마 황제가 왕이고 또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그 로마의 어떤 그 황제의 어떤 그 시스템을 사도 바울이 인용해가지고 오는 내용들이 또 나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도 결국에는 그 중심부에 있는 사람들은 완전히 로마 편에 붙고 또 예루살렘 중심에서 조금 올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겠죠. 서기관들 중에 일부. 그들은 이제 필요에 의해서 대항도 하고 대부분의 시간은 침묵을 지킵니다. 에이씨, 그러려니 하자. 우리가 또 배운 놈들인데 그냥 저러려니 하지. 이런 식의 어떤 침묵의 세월을 보내요. 자신들은 왜냐하면 가진 것도 좀 있고 어찌 보면 세금도 별로 안 내고. 그 로마 이전에 그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센 지역이 그리스 지역이잖아요. 이 그리스 지역이 그 신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베소나 고린도 다 이런 데가 다 이제 그리스 도시국가들이었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런 다양한 신들을 섬겨본 지역은 목사님 말씀처럼 신을 잘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 그 로마 황제가 신이다는 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랬거든 이전에. 근데 그게 안 되는 지역들이 있는 겁니다. 안 되는 지역이 이제 뭐
기본적으로 신 자체에 대해서 그럴 수도 뭐 다 떠나서 지금 이스라엘이 대표적인 거예요. 유대 민족들이. 갈릴리 특히. 왜냐하면 여기는 유일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종교 정책은 목사님 말씀대로 상당히 관대했거든요. 관대했어요. 그 니들 믿을 거 다 믿어. 니들이 이렇게 잘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 말도 잘 따르거든. 그 믿는 김에 우리도 좀 믿어줘. 그겁니다. 그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해 놓으면 어떻겠어요? 그 지역에 가장 돈이 많은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제사장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들이 자신들이 돈을 내서 가장 좋은 땅 위치에 로마 황제의 신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 현실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시키는 게 아니에요. 거기 네 땅 좋은 땅 있지. 이게 아닌 거예요. 이게 자발적인 충성. 이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제일 잘 됐던 데가 바로 이런 신들을 인간과 신이 잘 섞였던 데. 사실 인간과 신이 잘 섞인 데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어찌 보면 문화 수준이 높은데 그 철학, 그리스는 철학이 높고 또 그렇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뭐 감히 인간을 신의 자리에 생각할 수도 있고 그걸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준비까지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주변부 내에서 주변부라는 것도 결국 그런 맥락에서 중요한 겁니다. 이 유다와 갈릴리를 같이 볼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는 우리가 정보가 잘 없으니까 지금 언급할 수 없고 이제 예수님의 주로 이제 선교 대상이 유다라고 하잖아요. 아니, 갈릴리라고 하잖아요. 갈릴리는 그게 이제 쉽지 않았던 겁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제가 오늘 이 내용에 아마 안 나온 것 같은데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적으로는 이게 원래 그 갈릴리 지역은 그 세금은 어차피 냈을 거 아니에요. 그 유다에 있는 성전에 일하는 그 제사장들에게 11조니 또 1년에 3번 절기 때 냈던 게 유일했다고 해요. 서기 BC 100년 전까지는. 근데 이제 이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헤로도 왕, 그 옥타비아누스의 이제 아주 친한 벗인 헤로도 왕이 이제 예루살렘을 점령하는데 실제로 그 장악하는 영역을 넓혀주는 거죠. 갈릴리까지. 그러면서 세금이 훨씬 많아지는 거예요. 로마 황제까지 세금을 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중에 세금이 붙는 거예요. 실제로 그게 이제 뭐 BC 40년 예수님 태어나시기 한 30, 40년, 한 20, 30년 이럴 때고 문제는 헤로도 왕이 죽고 나서 헤로도 왕의 아들 제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안티파스인가? 예. 헤롯 안티파스가 이제 헤로도 왕 이후에는 그 유대 지역이 이제 3개로 나뉘어지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이 갈릴리 지역에 하나의 왕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일 먼저 했던 게 안티파스가 2개의 거대한 도시를 세워요. 이 안에. 누구 돈으로 세우겠습니까, 이제. 이게 3중고가 되는 겁니다, 이제. 이게 그 갈릴리 사람들이 그 로마 황제를 숭배할 수 있는 그 거대한 도시 2개를 짓는 그 비용까지도 한 10년, 20년간 이게 뭉쳐서 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종교에 대한 내용, 실제로 로마 황제에 대해 내야 되는 내용, 또 성전의 어떤 성전 건축 비용뿐만 아니라 뭐 가서 흔히 말하는 뭐 노역도 해야 되고 얼마나 했겠어요? 노역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노역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상황 경제적으로 이렇게 사람 살만하겠어요, 그게? 그게 이제 안티파스가 아마 등장한 게 AD 4년 아마 이때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 태어난 이후에요. 그게 예수님이 살던 배경입니다. 갈릴리 배경. 우리가 복음서를 볼 때 이제 틀려지는 거죠. 그러기도 하고 이제 이 갈릴리 사람들의 어떤 내면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서북 사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 그러면 이제 이 책에도 나오는 내용입니다만 이 유일신 신앙을 가진 나라 이 지역은 이 로마한테 굉장히 부담된 지역이었습니다.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 말을. 장군들 이름 제가 자꾸 까먹는데 예. 그래서 이제 그 시리아와 가장 그 카르타고 이런 지역을 점령했던 폼페우스인가요? 그 장군이 이쪽으로 이제 로마 황제의 명령을 받고 이쪽 시리아 쪽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포함된 이쪽 지역을 이제 점령하도록 점령은 이미 했지만 이제 다스리도록
완전히 점령하고 다스리도록 명령을 받았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워낙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칠고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폼페이우스가 한 번 하고 나중에 AD 뭐 한 3, 40년 되면 빌라도가 또 한 번 합니다. 그 흔히 말하는 우상을 들고 이 성전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예루살렘 도시로 해서 깃발,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깃발을 들고 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폼페이우스가 얼마나 사람 엄청났겠어요. 그 모든 전쟁에서 살아남고 모든 전쟁에 승리했던 장수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 얼마나 가짜났겠어요. 말도 안 듣고 이놈들 뭐 시비를 건 겁니다. 덤벼들어라. 그러니까 덤벼들었어요. 이게 수천 명 죽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빌라도도 그런 짓을 한번 하고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에베소나 고린도에서 그러면은 그거는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그 뭐 깃발 들고 가면은 와 이제 도시 사람들까지도 박수치고 와, 우리 황제시여 뭐 우리 구주시여 그랬던 겁니다. 우리 복음이시고 우리 구주시고 우리를 이런 전쟁의 위험에서 구원하신 평화의 주. 이게 옥타비아누스 로마의 황제들의 명칭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예루살렘만 오면은 이제 예루살렘이 그 정도였는데 갈릴리는 더 했던 거죠. 갈릴리는 이제 나중에 이 책에도 나옵니다. 이게 흔히 막달라 마리아, 그 막달라 지역에서 나온 얘기, 또 엠마오 지역, 이런 그쪽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후로 해서 수천은 사람들이 학살당하고 또 10만의 사람들이 학살 이후에 저기 뭐 다른 데로 이동하는 이제 그런 과정입니다. 예수님이 활동했던 공동체, 그 이후로도 그래요. 이후로도 뭐 한 20, 30년 뒤에 뭐 그 똑같은 문제, 로마 황제 숭배에 관한 문제 때문에 또 문제가 일으켜져요. 근데 이제 그때도 이제 뭐 갈릴리 사람들은 이제 반란을 일으킨 게 아니고 우리가 파종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범에 파종을 하지 않겠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겠다. 이래버린 거예요. 우리 굶어 죽는 거는 뭐 당연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지역을 그 시리아 팔레스타인 지역을 담당하던 그런 로마의 총독이 직접 황제에게 건의를 하는, 자기 목숨을 내놓고 황제는 무조건 명령을 내렸거든요. 나한테 숭배하게 하라. 숭배하지 않는 사람은 다 죽여라 라고 했는데 총독이 할 수 없이 건의를 했다가 다행히 건의한 이후에 그 황제가 죽게 되는 일이 벌어져서 총독이 자기 목숨을 건지는, 이제 총독은 자기 목숨을 내놓고 이제 황제의 말을 어겼으니까요. 이제 그런 내용들, 이 갈릴리 사람들이 그렇게 투쟁적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특히 마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대상들이에요. 이제 이런 얘기들이 이제 특히 김창락 교수님 그 새로운 이 책인가요? 우리 아마 논문 쓰시려면 한 번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강의도 하셨잖아요. 새로운 성서 해석과 해방의 실천. 이 책에 보면 참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뭐라 할까요? 아까 그 말씀드렸던 내용을 하자면 그 18세기 이후, 17세기, 18세기 이후에 그 계몽주의 이후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이제 기독교의 신을 이제 조금 무시하게 되는 내용들이 생기죠. 프랑스 혁명. 그러면서 이신론, 이성의 신앙.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정서적으로는 자유주의. 우리가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우리 인생 우리가 살자. 언제 뭐 보이지 않는 신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자유주의입니다. 그 자유주의가 결국에는 이 신학에도, 신을 믿건 안 믿건 간에 신학에도 영향을 준 게 결국 관념론이죠. 그러면 철학에서는 뭐 칸트, 헤겔, 기타 등등 막 머릿속으로 얘기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던 분들, 다 그런 분들. 근데 철학에서는 그 세계를 존중할지언정 이게 성서 해석학에서도 그대로 이어져 온 거죠. 그게 이제 지금의, 다시 얘기하면 그걸 이제 부르주아 신학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부르주아들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아니면 영주들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이제 서민들의 삶은 무시한 채, 즉 자기들이 어떤 카톨릭으로부터 벗어나서 투쟁을 했으면, 종교개혁을 했으면 이게 실제로 그 사람들을 괴롭혔고 민중들을 괴롭혔고 민중들을 억압했던 그 조직 지배 체제에서 고통당했던 그 사람들, 그 민중들에게 신학이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 루터나 칼빈 마찬가지고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성서 신학을 했던 모든 사람들, 여기 보면 리츠리든 기타 등등 모든 사람들이 결국에는 당시의 세상에 가지 않고 이 성서 해석의 공간이, 성서의 공간이 그냥 성서책 안에 머물러 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김창락 교수님 여기서 나온 내용들이 이제 그 당시의 삶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제 예수님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내용들이라면 역사의 주인은 중심부만 있는 게 아니고 주변부 같이 있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의 복음서의 내용도 예수님이 같이 다니면서 얘기를 했던 거고 예수님만 주인공이 아니라 이게 자꾸 예수가 주인공이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역사적 예수 얘기가 나오고 이런 겁니다. 그 역사적 예수 역사적 예수가 나오면은 사실 그 공허한 얘기잖아요. 그게 실제로 그 예수가 한 얘기든 아니든 그게 뭔 소용이 있느냐. 조금 뭐 불편한 내용은 예수 얘기가 아니고 예수의 제자들이 후학들이 썼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다 자르고 예수 얘기. 그건 남아서 그런 어떤 흔히 말하는 형해화된 예수 그런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게 아니고 또 뭐 나중에 뭐 우리가 신앙 고백을 통한 내용도 그런 내용들조차도 자꾸 예수라는 인물 자체만 치중했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실제 복음서는 예수 1인이 아니고 예수와 함께 했던 공동체와 무리들의 얘기다. 그죠? 그래서 그 당시에 삶으로 돌아가야 되고 아까 말했던 그 제가 전해드렸던 그 갈릴리 사람들의 모습, 이스라엘 사람들의 환경 그걸 감안하고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8년 뭐 혈루병 걸린 여인이 모든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예수님 뒤에 와서 옷자락을 잡는 심정 이런 게 다 이제 삶의 모습들이 우리가 이해를 해야 아는 거죠. 우리가 일제시대 때 우리가 삶을 보려면 100년 전 우리 선조들의 삶을 보려면 나라 주권을 빼앗긴 그 상황을 봐야 되는 것처럼 그렇다는 것입니다.